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적이기는 하지만 내일부터 시작되는 황금 연휴 기간이 생활 방역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중대 고비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방역 당국이 미각과 후각 상실도 코로나19 증상에 추가시킬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어제가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오고 100일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방역당국도 이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좀 했는데 확진자 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아직 진행형이다. 굉장히 신중하면서도 절대전 어떤 평가를 내렸습니다. 교수님 보기에 방역당국 이런 평가 이유가 있을 만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동안 쭉 진행형 경과를 보게 되면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또 현재 우리가 아직 모르는 부분이 뭔지 좀 살펴봐야 할 시점인 것 같은데요. 처음에 보시게 되면은 이게 처음에 이게 사람 간의 감염이 일어나는지도 모를 정도로 어떤 야생동물에서 사람이 노출돼서 걸린 건가? 그리고 걸리면 폐렴이 걸리고 이렇게만 알았는데 지내보니까 이렇게 조용한 전파가 있고 경증의 환자들도 많고 사람 간의 전파도 잘 되는 고약한 바이러스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스텔스 조용하게 전파되는 바이러스다 이런 것처럼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어떤 바이러스 특징도 알게 되면서 이제 앞으로 그러면 이제 어떤 일들이 이제 벌어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겪어본 걸 통해서 또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아직도 불확실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그동안 100일 동안의 경험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확진자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발생자가 없는 건 아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조용한 전파자가 많고 또 20, 30대 위주로 되면서 중증의 폐렴을 걸려서 병원에 찾아오지 않거나 선별 검사를 받지 않는 한 우리가 발견하기 어렵다. 그래서 항상 안심할 수 없고 언제든지 재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총선 방역과 관련된 언급도 어제 좀 방역 당국이 밝혔습니다. 총선과 관련된 감염 사례가 아직 단 한 건도 나오지 않고 있다 보니까 방역을 좀 성공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마스크와 비닐 장갑을 끼고 일정 부분 거리를 두고 서서 자기 순서가 오면 투표를 하고 이랬던 것이 사실 외신에서도 좀 많이 주목을 해서 보도도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총선 방역이 앞으로 생활 방역으로 가는 어떤 좀 일종의 좀 선례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총선의 방역의 성공 여부는 조금 더 신중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감염자 동선을 보게 되면은 사전 투표하신 분도 있고 당일날 총선 투표하신 분도 계셨고요. 예. 물론 이제 무증상 감염이 생겼거나 경증이라서 선별 검사를 안 받으셔서 투표 당일 어떤 그런 감염이 발생이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점이 있지 않나도 살펴봐야 되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이렇게 중증의 어떤 폐렴 환자가 생긴다든지 발견되는 환자들 보고는 아직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총선 때 이제 실천해봤던 손위생, 마스크, 이제 서로 비말 감염을 차단하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 또 증상이 있으시면 분들은 따로 선별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방역 지침을 몸소 이렇게 체험해봤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큰 것 같고요. 이런 지침들이 생활 방역에서 얼만큼 잘 모든 국민들이 잘 실천할 수 있는지 그런 또 교육의 기회도 됐던 것 같습니다. 예. 현재 하여튼 국민들 눈에 보이는 부분에서 또 숫자로 나타나는 부분에서는 좀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외부에서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당국의 최대의 고민은 아마 교수님 이 학생들의 등교 계약, 온라인 계약이 아니라 등교 계약일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유은혜 교육부 총리가 교육감들하고 만났고요. 오늘은 그 의료 전문가들하고 교육 현장을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서 뭐가 좀 더 미비하고 언제쯤 실시하면 좋겠는지 그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논의한다고 하는데 지금 교육 현장은 다 준비가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께서는? 네, 아마 그전 발표에서 99% 준비가 됐다고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좀 행정명령상으로 준비됐냐 그러면 그냥 했다고 하는 약간 형식적인 응답일 수도 있겠고요. 방역 지침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현장에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응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원칙은 지키면서 여러 가지 돌발 상황에 대해서 유연하게 잘 적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시나리오가 좀 완벽한지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좀 잘 살펴봐야 될 것이 좀 필요한데요. 아무래도 좀 현장에서 바로 이렇게 실천되기에는 좀 시행착오가 좀 많이 따를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상황에 대한 준비가 아직은 조금 더 점검을 하고 좀 신중하게 좀 접근을 좀 해봐야 할
것으로 좀 생각이 되는데요.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또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에서도 한번 좀 돌이켜 교육의 본질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런 감염병을 무릅쓰고 하려고 하는 교육이라는 게 과연 어떤 건지 한번 좀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또 우리가 이제 감염 예방도 중요하지만 이게 학생들에게 또 좋은 감염병 교육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나중에 기성세대가 되면 그중에 학생 중에서 또 나중에 질병본부장도 나올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감염병에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어떤 중요한 세대에 대한 교육 기회가 될 텐데 예. 이번에 질본에서도 오늘은 그 어린이 기자단하고 이렇게 사전 질문하는 것을 준비했다고 하죠. 그래서 네. 어린이에 대한 미래에 대한 투자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신중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현재 추세대로라면 5월 11일 혹은 18일에 대한 좀 언급이 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순차적으로 뭐 고등학교 3학년생부터 하는 방안도 많이 좀 거론이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학교에서도 이런 고3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시급함을 좀 많이 좀 호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런 시기적인 면과 그리고 순차적인 계약 이 부분에서는 어떤 방법이 좀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네, 물론 이제 순차적인 계약이 물론 필요하겠죠. 이제 한꺼번에 계획했을 때 우리가 대처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부터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거 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 고3 같은 경우에 아마 입시 때문에 수행 평가라든지 입시 준비 때문에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아마 좀 많이 서두르시는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조금 더 뭐 유연한 다른 방법은 없는지 한번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학교 안에서의 어떤 방역 지침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 또 학생들이 다중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라든지 또 이제 학원이라든지 물론 이제 그런 지침이 나왔지만 이제 교육부에서 관리할 수 없는 부분에 또 어떤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지자체와의 좀 협력도 필요할 것 같고요. 조금 이제 실제로 어떤 시나리오가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좀 충분한 준비가 좀 필요하고 오늘 현장 점검을 통해서 좀 좋은 현명한 안들이 좀 도출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의견 수렴을 하는 거 보니까 일단 등교 개학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점점 더 열려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교수님 지금 아까 전에 보이지 않는 부분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숨어 있는 곳 방역 당국도 그 부분을 찾아서 좀 대책을 마련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아마 외국인 근로자, 쪽방 거주자, 노숙인들에 대한 방역 대책인 것 같아요. 싱가포르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합숙소에서 집단 감염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대목인 것 같은데 이 대상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은 또 좀 글쎄요 다른 계층이 있고 다른 환경일 수도 있는데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사례를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떤 이런 대규모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증폭, 실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단체 모임, 이용자 관리자를 이제 관리하면 됐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그 집단 거주 시설은 특히 싱가포르는 20만 명의 해외 이주 노동자들이 그런 좀 열악한 주거 환경에 거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단기적으로 또 뾰족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싱가포르로도 참 없었을 것 같아요. 20만 명 주거 시설을 어떻게 할지. 그러다가 이제 지금처럼 이제 대규모 감염 사태가 생겼는데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어떤 그런 다중 이용 시설뿐만 아니라 이렇게 열악한 주거 환경에 계시는 노숙인이라든지 쪽방촌이라든지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이제 바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니까 중대본이나 차원에서 좀 지자체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방역 당국이나 이제 중수본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전 부처의 지금 협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또 해외 사례를 보게 되면은 그 메릴랜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텔이 또 이제 불황이니까 노숙인들을 이제 호텔에 투숙시켜서 관리를 하면서 한다는 그런 아이디어도 있었는데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쪽방촌이나 이제 불법 이주 노동자들 그분들은 이제 검사를 받기 어려운 의료 접근이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예. 감염이 더 감춰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해결 방법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100일이 지난 이 시점에서 좀 쭉 돌아보면 아무래도 가장 큰 고비였던 게
그 대구 신천지교회에서의 집단 감염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그 시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역 당국에서는 이 대구 신천지교회에서의 집단 감염에서의 최초 감염원을 찾는데도 아직까지도 좀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뭐 사실 이 신천지교회와 관련된 진화는 어느 정도 된 상황인데 감염원을 찾는 게 중요할까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왜 이게 중요한 건가요? 네, 일단은 그 방역적인 앞으로 대처에 대한 준비에서 시급성이나 중요성은 조금 우선순위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 지금 신천지 최초 감염원을 찾는 것이 앞으로 방역 계획 수립에 어떤 도움이 될지는 조금 불확실한 부분이 있는데 좀 알면 좋긴 하는데 좀 지금 알긴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네 가지 시나리오를 방역 당국에서 예, 세워서 그렇다고 이제 해요. 검토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한 전수 입국자들에 대해서 어떤 뭐 항체 검사를 한다고 하면 그 항체가 나왔다고 해도 그게 언제 걸린 건지 알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할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한번 좀 시급하지는 않지만 좀 알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걸 알게 되면 추후에 만약에 또 다른 감염병이 발생을 했을 때 그리고 또 집단 감염 지금 이 신천지 대구교회 같은 이런 사례가 나왔을 때 좀 방역 체계나 이런 것들을 좀 미리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도움도 되나요? 저희가 이제 쭉 생겼을 때 봤을 때 보면은 사실 소수의 발생보다는 이런 대규모 집단 감염이 사실 큰 문제였거든요. 예. 그래서 최초 감염원이 우리가 놓쳤다고 하더라도 이제 큰 증폭 집단으로 통한 대규모 확산은 사실은 막을 수는 있는 부분인데 굳이 이제 감염원을 모른다고 해도 신천지 대구교회 모임 사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조용한 전파, 특히 이제 20, 30대 교인들이 많았다고 하죠. 예. 그래서 조용한 전파를 어떻게 좀 빨리 찾아낼 수 있고 그런 위험한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만약에 다시 2월 11일로 돌아간다면은 좀 그런 집단에 대해서 증상이 있는 사람이 선별 검사를 받기 전에 저희가 조금 먼저 선제적으로 무증상자에 대한 네. 집합 검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어서 선별 검사를 안 받고 병원 진료를 받았더라면 각 뭐 동네 의원이라든지 그런 데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선별 검사로 연결해서 경미한 증상의 감염자라도 빨리 찾아내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이에 오늘 오전 0시 기준 추가된 신규 확진자 수가 나왔습니다. 공개가 됐는데요. 어제 9명이 늘었습니다. 전날 14명이었는데 다시 1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누적 확진자 수가 1,761명이 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9명 중에 해외 유입은 5명이었습니다. 네, 이 5명의 해외 유입 사례 중에서 검역 단계에서 확인된 사례가 3명이었습니다. 9명의 신규 확진자 지역별 사례도 나왔는데요. 대구에서 3명, 경기에서 2명, 충남에서 1명. 신규 확진이 나왔다라는 소식입니다. 서울을 포함한 14개 시도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0명이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방역 당국이 코로나 관련 증상과 관련해서 미각 상실, 후각 상실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글쎄요, 일단 코로나19의 증상은 발열이나 접촉 관련 증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미각도 상실하고 후각도 상실한다는 얘기가 실제 사례로서 나왔고요. 또 미군에서는 그걸 가지고 일부 테스트까지 한 그런 사례도 저희들이 보도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이걸 추가하고 안 하고 차이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이번에 최근에 그 확진 받으신 40대 고양 시민 같은 경우에도 후각하고 미각 이상으로 선별 검사를 받으셨다고 하죠. 그래서 예. 이런 증상이 코로나19의 증상이 있다라고 알리는 건 중요할 것 같고 그런 분들이 조기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좀 경한 증상이신 분들을 빨리 찾아낼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코로나19에 대해서 이제 어떤 증상이 생길 것인가, 중증의 폐렴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증상들이 좀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예. 또 초기 이제 중국의 어떤 발표 보고에 따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열이나 이런 호흡기 증상, 기침과 같은 증상 외에도 또 소화기 증상도 일부 또 나타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좀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흔한 증상 위주로 증상에 추가를 하고 또 좀 비특이적인 증상도 우리가 좀 소홀히 하지 말고 기타 증상에 포함해서 좀 애매한 증상이 있을 때도
또 이제 특히 이제 좀 고위험군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그러면 좋겠습니다. 증상으로 만약에 포함이 된다면 뭐 발열 같은 경우는 체온계를 이제 이용해서 잰다, 몸의 온도를 잴 수 있잖아요. 그럼 지난번에 미군처럼 뭐 후각이나 미각 테스트를 하려면 뭐 식초를 활용했다고 하는데 그런 증상이 이거 관련돼 있다면 어떤가 뭔가 테스트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후각, 미각 상실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거기에 또 어떤 장비나 도구가 도용될 방법이 동원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증상이라는 게 되게 주관적인 거고요. 그러니까 그냥 물어서는 네. 이게 판단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열이 나는 것 같다 그래도 실제 열이 나는지 이제 체온을 측정한다든지 또 이제 열이 나는 걸 몰랐는데 재보니까 열이 있다든지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이제 후각이나 미각이 떨어졌는데 모르고 있다가 이제 뭐 말씀하신 미군처럼 식초를 사용해서 이게 무슨 냄새인지 알아맞추게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겠는데요. 일단은 그 증상은 이제 본인이 그 이제 호소하시는 증상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뭔가 이렇게 명확하게 뭐 후각이 떨어졌다 이렇게 되는 것도 있지만 또 모호한 증상도 사실은 또 중요할 수가 있거든요. 뭔가 좀 기운이 없고 어지럽다, 또 밥맛이 없다 이런 것도 또 코로나19의 증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증상을 기준으로 좀 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발열 체크 이외에 어떤 그런 다른 검사법 그러니까 입구에서 매번 이렇게 후각 검사를 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객관적으로 측정할 만한 어떤 지표가 아직은 이제 발열 체크 정도밖에 없을 것 같은데 발열도 사실은 또 이제 우리가 열을 또 이제 안 나는 분도 좀 있기 때문에 예. 완벽한 방법은 아닐 그렇죠.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뭐 기침 증상이 있는 분들을 우리가 뭐 이렇게 좀 뭐 찾아내서 기침 소리를 찾아내서 뭐 이렇게 유증상자로 분류한다든지 좀 말씀하신 것 좀 객관적으로 환자를 찾아내는 증상자를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뭔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다양한 방법들을 아이디어를 좀 모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백신과 치료제가 가장 시급할 것 같아요. 중국이 백신 3종에 대해서 2단계 임상시험까지 조립을 했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일단은 아마 1차 임상시험에서 어느 정도 항원을 주입했을 때 항체가 생겼다라는 것을 안전하고 항체가 생긴다라는 걸 아마 확인한 게 아닌가 싶고요. 네. 이제 3차 임상 대규모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의 항원을 주입 도수를 주고 한 번을 줄지 두 번을 줄지 항원량을 어느 정도로 할지 이런 것들을 정한다든지 이제 지표가 어느 정도 어떤 지표를 가지고 측정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3차 임상 대규모 시험 임상 전에 할 수 있는 어떤 예비 시험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 물론 이제 이상 그 임상 시험에서도 좀 뭐 실패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어떤 안정성은 좀 통과한 것 같고 또 어느 정도 체내에서 항체 반응이 생긴 게 아닌가 싶은데 일상 연구 결과에 대한 결과를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관련 백신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다른 연구들에 대한 평가도 좀 관심 있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단계까지 통과가 되면 임상시험은 다 끝나는 거고 이제 보급이 될 수 있는 그런 단계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면역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뭐 1년 정도는 봐야 되지 않느냐 부작용이 생기고 이제 우리가 면역성을 갖는 데까지 그러기 위해서는 3상 임상 시험이 뭐 1년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예. 그리고 또 어떤 감염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에서 이제 시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종식이 좀 유행이 지나가면서 또 대상 국가들이 또 변경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임상 시험을 어느 현장에서 적용할 것인가 뭐 이런 앞으로 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중국 얘기를 했는데요. 살균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또 중국 책임론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지하게 조사 중이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과연 이 코로나19 초기에 중국이 잡지 못해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확산됐으니까 당신들이 책임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 좀 알아보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중국도 지금 최초 감염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 보도가 어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100일이 훨씬 지난 시점에 계속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중국이 그때 뭔가를 좀 초기에 진화를 잘했다면 이렇게까지 번졌을까? 항상 아쉬움이 좀 남는데 지금 중국 그 책임론의 공방은 어떻게 좀 교수님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그거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또 중국에서도 이 코로나19의 처음 시작이 미국이다. 처음에 먼저 좀 그런 식으로 이렇게 기사들이 나왔던 걸로 봐서
그 이후에 또 트럼프가 이제 아예 그냥 이거는 중국 바이러스 이렇게 브리핑 때 할 정도로 강경하게 대응을 했는데요. 일단은 뭐 중국의 좀 발원지가 중국이긴 하지만 책임론까지는 좀 묻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 유행병이 시작됐을 때 미국에서도 좀 준비할 시간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방역 준비를.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자체적으로 방역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미국 자체 내에서도 좀 대비를 좀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미국에서 대유행에 대한 어떤 책임을 약간 또 좀 중국에 넘기려는 의도가 좀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제 미국에서도 역시 세계보건기구의 책임을 넘기니까 또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우리는 좀 충분히 경고를 했다라는 또 메시지를 내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좀 책임론 공방이 있는데 지금은 뭐 누구 때문에라기보다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좀 덕분에로 연대와 협력이 필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이 두 어떻게 보면은 그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두 큰 중국 또 미국 뭐 유럽 WHO 이런 분들이 좀 힘을 합쳐서 좀 현명한 해결책들을 좀 같이 의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내일부터 황금 연휴가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 관광지로 간다고 예약도 많이 했다고 하고요. 때문에 매진된 곳들도 많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다라고 방역 당국도 설명을 하고 자제를 좀 당부를 했고 주의를 계속 당부해주고 있거든요. 이번 이 황금 연휴만 좀 잘 지나면 5월 중순쯤엔 우리가 일상으로 좀 잘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어떤 점들을 좀 주의해야 할지 좀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그 지금 모르는 감염원이 있다라는 것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확진자 수가 뭐 10명 이하라고 해서 그 사람이 감염자 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못 찾는 감염원이 얼마든지 있고 이번 황금 연휴를 통해서 그런 불특정 다수가 섞이면서 그런 감염이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많겠고요. 물론 이제 하시면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시면 좋겠지만 그리고 사람이 없는 줄 알고 갔더니 의외로 사람이 많을 수도 있고 또 식당이나 뭐 음료수를 마신다든지 마스크를 또 벗거나 우리가 방역을 열심히 하려고 해도 바이러스에 충분히 노출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숨어 있는 감염원으로 인한 전파가 이번 연휴를 통해서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고 또 이제 행여 또 여행을 가셨다가 나중에 확진자가 나오면은 또 2주간 자가격리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것이 또 제주도에서도 이렇게 자가격리 하셔야 될 수도 있으니까 최근엔 좀 최대한 좀 여행을 자제하시고 또 지금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계약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일단 화재로 비유하면은 이러한 어떤 불씨들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에서 또 이제 불이 잘 탈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면 증폭 집단에 노출되면 더 큰 불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우리가 잠불을 끄고 불씨를 없앤다고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했지만 계속 조금씩 남아있는 잔불이 아직 안 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긴장을 늦춰야 될 때는 아니고 조금만 좀 자제하시고 가족 단위로 가까운 곳에서 조금 보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